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뭘 좀 검색하려고 화면을 딱 켰는데 내가 검색창에 단어를 치기도 전에 이미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던 걸 추천 피드 맨 위에 딱 띄워놓은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아, 네, 무조건 있죠. 소름 돋잖아요, 그거. 그렇죠. 기계가 막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우리는 이 얇은 유리 액정 뒤에 있는 데이터랑 코드가 우리의 취향이나 소비 패턴, 심지어 약간 우울한 기분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 들여다보는 느낌이죠. 네, 마치 우리 뇌가 아주 투명한 엑셀 장부처럼 쫙 읽히고 있는 것처럼요. 인간의 행동이 무슨 다 확률로 계산 가능하고 세상 모든 게 인과관계로 딱딱 떨어지는 정교한 기계장치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막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 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자나 과학자들은 오히려 100년 전에 그 낡은 심리학 이론 하나를 진짜 미친 듯이 다시 파헤치고 있단 말이죠. 100년 전 이론이요? 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것 같고 예측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 현대인들의 내면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혼란스러운 바다를 헤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 깊은 바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후경 박사님의 논문 융의 분석 심리 치료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이 자료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무슨 먼지 쌓인 과거 심리학 교과서를 대충 요약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랑 결별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칼 구스타프 융, 그 융의 분석 심리학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신경과학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랑 결합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그걸 파고들 겁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정보가 막 폭발하는 이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일상에 꼭 맞는 지도를 저희랑 같이 그려보시죠.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융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일단 먼저 그가 인간의 마음을 도대체 어떤 구조로 설계했는지 그 기본 지도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기본 세팅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당시 주류였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을 무의식 밑바닥에 막 억압된 성적 본능이나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간 기계적인 존재로 봤어요. 아, 과거에 상처받았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다. 맞아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인과론이었죠. 하지만 융은 인간을 완전 정반대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즉 목적론적 존재로 본 거죠. 목적론적 존재요? 그럼 뒤에서 과거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그냥 본능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어떤 완전한 전체성을 향해서 평생토록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도의 핵심에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자아, 에고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셀프입니다. 에고랑 셀프? 네, 우리는 보통 내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나, 즉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내 인격의 전부라고 되게 굳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지 누구겠어요. 하지만 융이 보기에 진정한 인격의 중심은 의식이라는 그 작은 섬을 넘어서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자기, 즉 셀프에 있었던 거죠. 아, 자아랑 자기가 다른 거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자아라는 건 자기가 이 회사를 전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주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는 중간 관리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네. 반면에 이 조직에 진짜 거대한 비전이나 통찰력을 쥐고 있는 건 그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혜로운 CEO. 그게 바로 자기인 거고요. 와, 그거 진짜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맞아요. 그 중간 관리자인 자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막 겹겹이 가면을 쓰거든요. 이걸 융은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아, 페르소나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네, 사람들은 종종 이 페르소나가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융은 이 두꺼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일생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개성화요? 인디비주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중간 관리자가 지 맘대로 회사를 막 휘두르다 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CEO인 자기의 깊은 흐름에 맞춰서 되게 조화롭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가면을 다 집어던지고 오직 내면에 숨겨진 진짜 나만 찾겠다고 하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현대사회에서 다들 자기 본성대로만 막 살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아, 조직이 엉망이 될 거다. 네. 다들 자기 멋대로 하면 회사 안 굴러가잖아요. 겉보기엔 진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융이 말한 개성화는 내 이익만 챙기는 그런 얄팍한 이기주의랑은 완전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게 동양 철학, 특히 노자의 무의 자연이랑 되게 깊이 맞닿아 있어요. 무의자연이요? 네. 개성화는 남을 짓밟고 막 내 욕망만 쟁취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내면을 깊숙이 탐구해서 본래의 그 진정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타인이나 집단한테 진정으로 이롭고 조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이 된다. 맞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 곧 세계를 위한 일이 되는 아주 역설적인 경지인 거예요. 융은 반대로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만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자기 소외 상태일 때 거기서 쌓인 억압이나 분노가 결국 자신과 세계를 파괴하는 병적인 증상으로 막 터져 나온다고 봤어요. 아하, 억지로 꾸며내고 참을 때 오히려 세상에 더 큰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거군요. 이해가 확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 비유로 좀 돌아가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혜로운 CEO, 그 자기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결제 서류를 보내고 말을 거는 겁니까? 어떻게 말을 거느냐? 네, 저 같은 중간 관리자는 매일 출퇴근하고 막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미세한 신호를 알아챌 여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바로 융 이론의 진짜 매력적인 부분, 정신의 현실성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결코 죽어있는 과거의 창고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중간 관리자가 아무리 바빠서 눈을 감고 있어도 CEO는 끊임없이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살아있는 신호를,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보낸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호요? 네.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 신호를 보고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이라고 기계적으로 원인을 따지려 들기보다는 내 앞에 나타난 그 현상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현상학적 직관을 씁니다. 현상학적 직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는 이건 A니까 B야 하는 1차원적인 논리가 아니라 아주 기묘한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상징이요? 약간 은유 같은 건가요? 맞아요. 상징은 머리로 아, 이건 이런 뜻이네 하고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환자의 그 파편화된 상징을 해석할 때 상징적 확충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확충이요? 늘린다는 뜻인가요? 네. 환자의 개인의 과거 기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화나 종교, 민담 같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그 상징의 맥락을 확 넓혀서 의미를 되게 풍성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과정이 진짜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내 무의식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낯선 상징을 맨정신을 마주하는 건 엄청나게 두렵고 막 피하고 싶은 일일 텐데. 피하고 싶죠, 당연히. 치료실에서 환자들이 당연히 튕겨나가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막 우리 몸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열이 펄펄 나면서 싸우는 면역 반응처럼요. 오, 환자의 저항을 마음의 면역 반응에 비유하신 거 그거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기존의 그 전통적 정신분석에서는 바로 그 열을 무조건 억누르고 막 해열제를 쏟아부어야 할 골칫거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 의사 말 안 듣는다고? 네, 의사가 치료를 쫙 주도해야 되는데 환자가 저항을 하니까 방해물로 본 거죠.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 열이 의식의 힘이 아직 약할 때 거대한 무의식의 내용물로부터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아주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면역체계의 힘을 딱 인정한 거죠. 와, 환자를 막 다그치지 않고 방어 기제를 존중해줬다는 거군요. 따뜻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융학파 분석가들은 환자의 저항 속도를 조절해주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트랜스퍼런스죠. 전이요? 감정이 옮겨간다는 건가요? 네. 환자가 무의식 속에 막 꾹꾹 억눌러 두었던 사랑이나 맹렬한 미움 같은 거, 즉 콤플렉스를 치료자한테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 콤플렉스조차 그냥 단순한 병의 원인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잠재적 가능성으로 봅니다. 콤플렉스가 가능성이라고요? 신선하네요.
네, 이 전이를 통해서 콤플렉스가 수면 위로 싹 올라오면 비로소 무의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꿈입니다. 꿈. 옳게 왔네요. 꿈 분석이요.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사례 중에 그 42세 남성 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이 이야기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 상인 사례? 네. 지능도 엄청 높고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여성을 오직 성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극심한 우울증이랑 성적 무력감에 빠져버린 그 남성 환자요. 이 환자의 꿈 치료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죠. 이 사례를 보면요. 무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개입하는지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보여주거든요.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있던 이 남성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이 사람이 강물 위로 되게 아찔하게 솟아있는 아주 높고 경건한 수도원 건물 안으로 들어봐요. 수도원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되게 찬란하고 눈부신 제의를 입은 신부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려고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막 뜨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남기죠. 근데 매일 육체적이고 방탕한 쾌락만 쫓던 남자의 꿈치고는 너무 이질적인 거 아닌가요? 맨날 칙칙한 유흥가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성스러운 수도원, 거기다 빛나는 신부님이라니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융은 이걸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의식적인 삶의 태도가 한쪽 극단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아예 전혀 반대되는 극단의 상징을 꿈으로 딱 던져주는 거예요. 아, 균형을 맞추려고? 네. 평생 정신적 가치를 비웃고 육체적 본능에만 매몰되었던 이 환자한테 무의식이 깊은 영적 성찰의 장소인 수도원을 딱 들이민 거죠. 그리고 그 빛나는 제의를 입은 신부는 바로 그 남성의 영적 인도자, 즉 인격의 진정한 중심인 자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와, 아까 비유했던 그 조용하던 CEO가 드디어 엄청 찬란한 옷을 빼입고 전면에 등장한 거군요. 너한테는 이런 물질이나 육체 쾌락 말고도 고결한 정신적 가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면서 결제 서류를 팍 던진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서류를 환자의 자아가 마침내 수리를 한 겁니다. 상징적 확충을 통해서 이 꿈의 의미를 딱 해석해낸 다음에 남성은 평생 외면하고 살았던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 즉 되게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러자 그를 극보로 괴롭히던 우울증이랑 무력감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무의식이 보낸 보상적 상징을 자아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통합을 이뤄낸 개성화 과정의 아주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대박이네요. 근데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짚어내는 걸 쭉 듣다 보니까 문득 다른 철학 학파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학파죠? 당시 스위스 정신의학계에서 프로이트의 그 기계적인 성욕설을 막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또 다른 유명한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보스나 빈스방과 같은 학자들이 이끌었던 현존재 분석 말이죠. 아, 다자인 아날리시스. 맞습니다. 네. 같은 스위스 출신이고 또 인간의 의미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융의 분석 심리학은 현존재 분석이랑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점이 달랐던 건가요? 일반인 입장에선 솔직히 살짝 헷갈리거든요. 아주 예리한 비교를 해주셨네요. 두 학파 모두 인간을 기계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렌즈의 초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초점이요. 네, 현존재 분석은 인간을 세계내 존재, 즉 현실 세계와 환경 속에 던져진 실존 그 자체의 어떤 얄팍한 현상에 딱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본질을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깊이 중심, 즉 자기와 원형에 두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의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무의식의 깊은 바닥에 집중하느냐의 차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철학적 차이가 특히 꿈을 대하는 태도에서 엄청 극명하게 갈라져요. 현존재 분석학파는 꿈을 그냥 환자가 깨어있을 때 겪는 실존적 고민이 형태만 살짝 바뀐 것, 즉 인간 존재의 또 다른 방식 정도로만 봅니다. 그냥 현실의 연장선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융에게 꿈은 객관적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산물이에요. 특히 개인의 그 자잘한 고민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지혜가 담긴 집단 무의식의 메시지로 본 거죠. 아,
스케일이 다르네요. 융이 굳이 신화나 종교 같은 집단적 상징으로 환자의 꿈을 확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왜 지금 되게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한가요? 융이 개인의 실존을 넘어서 인류 공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엄청 깊은 우물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오늘날 수십억 명이 연결된 이 디지털 네트워크나 소셜미디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융의 이론이 압도적으로 유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와, 소셜미디어 현상이요?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사실 바로 여기입니다. 융의 이론이 무슨 스위스 할아버지의 철학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2025년 현재의 과학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점 말이죠. 네, 완전히 입증됐죠. 논문에 보면 슈투트가르트 연구라는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우울이랑 불안 증상 감소시키는 효과 크기는 엄청났다던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우리 청취자분들 피부에 확 와닿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2025년에 발표된 이 슈투트가르트 연구는 분석 심리학이 좀 비과학적이다? 이런 오랜 오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1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104명이요? 네. 근데 불안과 강박 증상 개선의 효과 크기, 즉 뒷값이 무려 1.174까지 치솟았습니다. 1.174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높은 건가요? 통계학적으로는요, 심리치료에서 뒷값이 0.8만 넘어도 환자의 삶이 진짜 극적으로 변하는 매우 큰 효과로 봅니다. 그런데 1.1을 넘겼다는 건 솔직히 경이로운 수준인 거죠. 와, 0.8만 대도 대박인데 1.1이면 진짜 엄청난 거군요. 게다가 수학 효과, 하베스트 이펙트라는 현상도 나타났다면서요? 끝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약발 떨어지듯이. 그런데 분석 심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가 종결된 후 6년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재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이 더 커졌습니다. 6년 후에요? 네, 마치 무의식에 딱 심어둔 개성화의 씨앗이 치료실 밖의 일상에서도 스스로 막 자라나서 계속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거죠. 환자들 병원 방문율이 뚝 떨어져서 엄청난 의료비 절감, 그러니까 경제성까지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세상에 치료가 끝났는데 마음속에서 알아서 막 이자가 붙듯이 효과가 커진다니. 무의식에 아예 제대로 된 건강한 회로를 뚫어놓는 거네요. 이런 과학적 접근이 최근 꿈 분석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기독교 로슬러라는 학자가 고안한 구조적 꿈 분석, SDA가 대표적입니다. 옛날처럼 꿈에 나타난 무슨 뱀이나 물 같은 상징 하나하나에 막 얽매이는 대신에 꿈의 전체적인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구조적 분석이요? 초기 환자들은 꿈속에서 괴물한테 쫓기거나 막 압도당하는 되게 수동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무의식과 점점 통합될수록 꿈속의 자아가 그 위협에 직접 맞서 싸우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패턴으로 확 변해요. 오, 쫓기던 사람이 맞서 싸우는군요. 네, 환자의 개성화 과정이 아예 수치화된 객관적 지표로 측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내 꿈이 일종의 객관적인 마음 건강 검진표가 되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근데요, 이 거대한 무의식의 작용이 진료실을 넘어서 우리가 맨날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 안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대목이 전 사실 좀 섬뜩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가 말 그대로 인류의 거대한 집단 무의식 투사 공간이 되었다고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보정된 프로필 사진, 성공적인 커리어, 멋진 호캉스 휴양지 모습, 이런 것만 철저하게 선별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극단적으로 비대해진 디지털 페르소나입니다. 빛이 강하면 당연히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인데 이 완벽한 가상의 페르소나에서 배제된 우리의 열등감, 분노, 슬픔 이런 건 다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속으로 굼지 않을까요? 그것들은 거대한 디지털 그림자로 뭉쳐져서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사이버불링, 악플, 혐오 표현 같은 형태로 진짜 무자비하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 완벽한 오마카세 인증샷 뒤에 억눌린 그림자들이 결국 온라인상의 그 수많은 혐오와 분노, 악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네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공감하고 퍼나르는 각종 밈이나 유행어 같은 것도 융의 관점으로 다 설명이 되나요? 물론이죠. 웬트 같은 현대학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인터넷 밈이
집단적 신념을 형성하는 21세기의 원형적 기호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밈에 강렬하게 딱 공감하고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인류 공통의 집단 무의식 회로에 딱 접속해서 일종의 현대판 신화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밈이 현대판 신화라니.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AI가 끼어들면서 스케일이 확 커졌잖아요. AI가 등장했죠. AI가 방대한 인간의 텍스트를 막 학습하면서 영웅의 여정이나 그림자 같은 융의 원형적 패턴을 신경망 안에서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조언자, 즉 현자 원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고요. 네, 그게 현재 분석 심리학계가 직면한 아주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AI는 인류가 수천 년간 써내려온 신화, 종교, 문학 텍스트를 싹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밑바탕에 깔린 집단 무의식의 구조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낸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반문하고 싶거든요. 고통을 직접 겪어본 적 없는 기계가 진정한 개성화를 이룰 수 있나요? 아까 그 42세 남성 상인처럼 우울증의 밑바닥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실전적인 과정. 이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고 조언만 해주는 기계에 우리가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상징을 진짜 뼈아프게 마주하고 해석해야 하는 그 고된 작업마저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AI한테 외주를 줘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융은 기숙에 대한 맹신이 인류의 자아를 한없이 비대하게 만드는 프로메테우스적 팽창을 낳는다고 경고했거든요. 프로메테우스적 팽창이요? 네, AI가 아무리 원형을 그럴싸하게 흉내낸다고 해도 그건 결국 파편화된 정보의 조합일 뿐이에요. 통합된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 특유의 고통, 인내, 상실감을 통한 실존적 지혜인데 이건 기계가 절대, 네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성찰은 진짜 성찰이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분석 심리학은 개인의 마음 수련 정도를 넘어서 사회 정치적인 거대 담론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하는 융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거대 담론이라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인 정치적 양극화 같은 것도 다르나요? 네, 맞습니다. 스티브 마이어스 같은 학자가 제시한 시각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좌파나 우파, 특정 정치 진영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학술적 개념만 전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으로요. 네. 핵심은 양극단으로 찢어져서 서로를 막 악마화하는 이 거대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을 억누르거나 그냥 회피해버리지 않고 그 팽팽한 대립의 긴장을 고통스럽게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낸다고요? 네. 그 긴장의 용광로 속에서 버틸 때 비로소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제3의 창조적 대안이 도출되는데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은 이게 바로 집단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개성화라고 분석하죠. 갈등을 그냥 덮어두거나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용광로를 똑바로 마주하고 버텨내야 진짜 해법, 제3의 길이 나온다는 거군요. 와, 기후위기를 대하는 관점도 되게 신선했습니다. 기후위기요? 네, 요즘 젊은 세대 중심으로 기후 우울증이나 불안 겪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분석 심리학은 이걸 단순히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개인의 병리적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요. 네, 완전 다르게 봅니다. 기후 불안은 개인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토대인 대자연, 즉 어머니 대지라는 그 가장 근원적인 원형과의 연결이 잔인하게 끊어진 데서 비롯된 영혼의 외침으로 봐요. 영혼의 외침이요? 네, 인류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거대한 상실감을 그들이 온몸으로 대변하면서 사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외침. 오늘 정말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쭉 파헤쳐 보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그저 스위스 할아버지의 100년 된 고전 심리학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파고들수록 지금 당장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알고리즘, 스마트폰 화면,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 한가운데를 가장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네요.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위적인 통제나 AI가 지배하는 이 차가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내면의 북극성, 자기를 찾게 해주는 진짜 가장 선구적인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융이 남긴 아주 묵직한 통찰이 하나 떠오르네요.
불안은 영혼이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 불안은 영혼이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거대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뭔가 이유 없는 우울이나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스스로 뭔가 고장났다고, 멘탈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면의 진짜 주인이 그 낡은 페르소나를 확 찢고 나와서 진정한 성장을 시작하라고 숭고한 진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수많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여러분의 시선, 시간, 심지어 감정까지 막 통제하려 드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 혼란을 뚫고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화 여정을 끝끝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기계가 대신 아파여지거나 걸어줄 수 없는 고통스럽지만 정말 눈부신 여정이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서 무심코 스마트폰 쇼폼 영상을 이렇게 막 넘기다가 알고리즘이 추천한 자극적인 게시물에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우울감을 확 느끼게 된다면 스크롤을 딱 멈추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순수한 나의 것일까? 아니면 저 유리액정 너머의 인공지능이 내 안에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 어두운 디지털 그림자를 되게 교묘하게 건드려서 기계가 나를 대신해 내 무의식의 악몽을 꾸게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알고리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심층 탐구가 여러분 내면의 깊은 바다의 작은 파도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